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 생활 11년을 정리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전 저는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었어요. 7살 아들과 5살 딸, 두 아이를 돌보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남편은 늘 성실했고 가정에도 충실한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남편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의심의 시작은 결혼 10주년 때였습니다. 남편이 결혼 10주년을 기념해서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죠. 그 상자 안에는 예쁜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보, 결혼 10주년 기념해서 준비한 거야. 마음에 들어?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나와 결혼해줘서. 그리고 우리 애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예쁘다. 당신, 나 감동받았어. 정말 고마워.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절 생각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의 서류 가방에서 저는 제가 받은 반지와 똑같은 반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죠. 반지가 왜 2개나 있는 걸까? 잘못 산 걸까 싶었지만 남편은 평소 꼼꼼하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실수로 똑같은 반지를 2개씩 살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혹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도 똑같은 반지를 선물한 게 아닐까 하고요. 일단 제가 그 반지를 발견한 것을 남편에게 따져 묻지 않았어요. 조용히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워낙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죠. 외도를 저지른다고 해도 흔적을 쉽게 남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휴대폰은 항상 잠겨 있었고 몰래 열어보아도 휴대폰 안에 의심이 될 만한 증거는 없었거든요. 결국 혼자 끙끙 앓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제 얘기를 듣고는 한숨을 쉬더니 자기 지인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믿을 사람 없다더니 네 남편이 그럴 줄 정말 몰랐다. 회사 직분이 모르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내 친구 남편도 바람났었어. 그래서 사내만에 맨날 싸우다가 결국 이혼했거든. 그때 친구 남편 놈이 증거 있냐고 딱 잡아댔는데 내 친구가 흥신소에 의뢰해서 증거를 딱 잡았거든. 흥신소? 그거 막 무서운 사람들 아니야? 문신 있고 사람 협박하고 때리는. 지금이 쌍팔년도니? 그 사람들도 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멀쩡한 일반인들이야. 내 친구도 남편이 증거를 안 남겨서 이혼하는데 엄청 고생했거든. 근데 흥신소에 의뢰하니 그 증거 딱 1달 걸리더라. 그래?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제 의심을 비웃듯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긴 했어요. 외도의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죠. 흥신소라는 곳이 정말 일 처리를 잘해줄까 의심도 들었지만 친구가 적극 추천하기에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면 다른 방법도 없었거든요. 흥신소에 의뢰하기로 마음먹은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뒤지고 뒤져 믿을 만한 곳을 알아냈죠. 그리고 적지 않은 돈을 주고는 남편의 감시와 외도 증거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예상만큼 쉽게 풀리지는 않더군요. 남편 놈이 워낙 꼼꼼한 인간이기에 증거 따위가 없었거든요. 남편 가방에서 우연히 반지를 발견한 게 정말 천운일 정도였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회사 집을 오가기만 하고 있었고요.
초조해지더라고요. 내가 잘못 짚었나 싶기도 하고요. 매번 흥신소에서 오는 보고서에는 별 내용이 없었어요. 괜히 돈만 날리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뒷조사를 하는 저를 볼 때마다 이거 내가 혹시 의부증인가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니 반지 사건도 그래요. 제게 줄 반지에 이상이 있어 하나 더 주문하고 가방에 있던 반지는 반품을 하려고 가지고 있던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제가 오해를 하고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흥신소에 연락해서 이쯤에서 남편 미행을 그만하라고 말하려던 그날 흥신소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겁니다. 사모님, 찾았어요. 이 증거 잡았습니다. 와, 그 순간 정말 오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의부증으로 미친 게 아니었구나 싶은 안도감과 함께 남편의 외도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동안 제 상상 속에서만 머물던 일이 실제로 드러났을 때의 그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흥신소에서 보내온 증거는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호텔에서 만나는 사진이었어요. 문제는 사진을 너무 멀리서 찍어서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이었죠. 사진 속에서 남편은 다른 여자를 껴안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상간녀로 의심되는 그 여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일단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였지만 그 한 장만으로는 이혼 소송에서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며 외도를 따져봤자 말이야 어떻게든 만들어 빠져나갈 방법은 충분해 보였죠. 저는 보다 확실한 추가 증거를 흥신소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흥신소는 이번에 새로운 제안을 해왔어요. 남편의 핸드폰을 복제해 실시간으로 그의 메시지와 통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복제폰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현장을 덮쳐보자는 말이었죠. 처음에는 그 제안이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방법까지 쓰기는 좀 그러네요. 그냥 계속 미행하셔서 증거 잡아오시면 안 될까요? 사실 남편분이 꽤나 조심성이 많으신 분이에요. 처음 드린 사진도 남편분이 계속 장소를 옮기셔서 간신히 얻어 걸린 사진이고요. 저희도 이런 제안 잘 안 드리는데 그만큼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저희 한번 믿어보시고요. 다만 남편 핸드폰을 저희가 잠깐이라도 손에 넣어야 해요. 그래야만 만들 수 있거든요. 고민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며칠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똥을 치워야 하는데 제 손에 똥 묻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제 이야기 듣는 분들 중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묻는 분들도 분명 있겠지만요. 그때의 저는 정말 그만큼 절박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흥신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복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의 핸드폰을 손에 넣어야 했어요. 남편이 잠을 잘 때를 노려서 몰래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때부터 남편을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어요. 틈만 나면 기회를 엿보았죠. 하지만 남편 놈은 징하게 조심스럽더군요. 잠을 잘 때도 핸드폰 줄을 팔목에 감고 잠이 들어서 도저히 폰을 뺏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좀처럼 생기지 않았죠. 전전긍긍하던 어느 날 밤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한 채 집에 들어온 날이었어요. 남편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했고 회사 직원 등에 엎여서 집에 오더군요. 결혼 생활 중 이런 날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정말 하늘이 도왔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완전히 잠들었다는 걸 확인하고 바로 흥신소에 연락을 했어요. 제 연락을 기다리던 흥신소 담당자가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 제 심장은 긴장감에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아침까지 남편이 죽은 듯 자길 바라며 흥신소 직원이 오기를 기다렸죠. 얼마 후 흥신소 직원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손에 넣은 남편 핸드폰을 흥신소 직원에게 넘겼어요. 근데 남편 폰에 비번이 걸려 있어요. 당연하죠. 그 정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프로입니다. 차 안에서 복제 작업 진행할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요. 직원은 남편의 핸드폰을 받아들고 자신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고요. 다행히 남편은 만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더군요. 나중에는 저도 살짝 여유가 생겨 남편 이마를 찰싹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인간아, 무단 횡단도 안 하는 내가 너 때문에 별걸 다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흥신소 직원은 남편 핸드폰을 다시 가져왔어요. 복제 작업 끝났고요. 이제 이 핸드폰으로 남편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는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모님께서 보시다가 특이사항 있으면 저희한테 꼭 알려주시고요. 아시겠지만 이 핸드폰으로 확인한 문자 등은 증거로는 사용 못하세요. 네, 알겠어요.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다음 날부터 남편 외도의 민낯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충격과 분노로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정말 제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더군요. 남편의 핸드폰 안에는 내연녀와의 주고받은 메시지가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에 맞춰 모든 메시지를 싹 지우더군요. 그러니 제가 남편 핸드폰에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혼 안 해? 이제 그 여자 지겹지 않아? 왜 안 지겹겠어? 뭐 공짜로 내 애들 키워주니 그냥 참고 사는 거지. 그럼 난 언제까지 참고 살아? 나 당신 아내 신경 쓰이는데? 뭐하러 신경을 써? 신경 쓰지 마. 걔는 그냥 내 집에서 살면서 애 키우는 벌레야, 벌레.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뭐? 벌레? 그러게, 벌레 맞네. 집에서 박혀서 알 낳고 애 키우고. 비참했어요. 남편 내조하고 아이들 키우며 돈 아낀다고 내 옷 한 벌 제대로 산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 제게 벌레라고 말하며 웃고 떠들더라고요. 10년을 넘게 믿은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내연녀는 남편 회사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미정이었어요. 김미정. 그것들은 대범하게 회사 안에서 외도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외부인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남편 회사였기에 회사 안은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였겠죠. 흥신소에서도 증거를 잡는 걸 힘들어했던 것이 그 이유였어요. 이것들은 업무와 야근을 핑계로 회의실에서, 화장실에서 수없이 많은 더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복제폰을 통해 남편 외도에 관한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출장을 간다며 떠났던 여러 날, 사실은 내연녀 미정과 함께 호텔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었음을 알게 됐죠. 그날 밤 남편은 내연녀와 외부 약속을 잡더군요. 저는 그것들이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흥신소에 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덮어두고 조용히 살 생각은 없었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백했죠. 이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시끄럽고 요란하게요. 착하게 살아온 결과가 이 모양이라니. 그렇다면 이제는 미친년이 될 수밖에요. 저는 남편과 내연녀의 관계를 온 세상에 폭로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 친구가 이혼 전문 변호사였거든요. 애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친구와 이혼 절차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지와 그리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 비번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낮에 남편이 집에 돌아온 건가 싶었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현관으로 들어온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모는 늘 저렇게 예고 없이 불쑥 찾아왔죠. 시모는 양산을 제가 앉아있는 소파에 퍽하니 던지며 이러더군요. 날이 왜 이렇게 덥니? 아주 오는데 땀으로 샤워했다. 진작 10단지로 이사했으면 집 가까워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걸어오지 않았어도 되잖니. 그렇게 이사하라고 해도 고집을 부리더니 하여간 집 밖에 몰라서는. 그리고 남편은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집에서 퍼질러 앉아서는 에어컨에 친구랑 전화로 수다나 떠냐? 하리나, 미안해.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넌 어서 콩국수나 삶아라. 아이고 더워. 에어컨 좀 더 세게 틀어봐.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는 아무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와 저를 갈구곤 했어요. 거의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며 이런 행동을 했었죠. 가끔은 주말에도 불쑥 찾아와서는 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다 견뎌왔어요. 어쨌거나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아니었죠. 제가 남편의 외도를 알아버렸잖아요. 남편하고 남이 될 상황에 제가 뭐하러 이 막대먹은 여자의 행동을 참겠습니까? 이혼을 결심한 상태에서 시어머니의 이 막대먹은 행동을 참을 이유가 없었죠. 직접 만들어 드세요. 뭐라고? 이게 더위를 먹었나? 너 다시 말해봐. 직접 만들어 드시라고요. 그리고 저 이혼 준비해야 돼서 바쁘니까 그냥 가세요. 저 남편이랑 이혼할 거예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시어머니 말을 빌려 비빌 언덕도 볼품도 없는 제가 그 잘나신 댁의 아들과 이혼을 한다고 하니 황당했겠죠. 시어머니는 곧바로 눈을 부릅뜨고 저를 노려보며 화를 내더라고요.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냐? 요즘 젊은 것들이 미쳤다 하더만 이제 네가 미쳤나 보다. 어디 여편네가 이혼을 입에 담어? 집에서 쳐놀고 먹으니 대가리에 아주 헛생각만 한가득하지? 늘 이렇게 저를 깔보고 무시하고 모든 잘못을 저에게 떠넘기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이제는 견딜 수 없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치죠. 제가 안 미치겠어요? 남편이란 작자가 밖에서 딴 년이랑 놀아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뭘 놀고 먹어요.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애들 키우고 집안일 다 하고 지랄 맞은 성격 때문에 친구도 없이 매일 집에 드나드는 시어머니한테 말 한마디 대꾸 안 하고 다 봉양해드렸는데요. 이쯤 되면 미쳐도 서너 번은 미쳐라 정상이죠. 안 그래요? 자기 아들의 외도 소식에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하더군요. 마치 제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바라봤어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 씨부리는 거야? 딴 년이랑 놀아나다니. 지금 민호가 바람났다고 말하는 거냐? 바람뿐이게요? 당신 아들이 저보고 벌레래요. 집에서 알이 낚아면서 밥이나 축내는. 이게 아줌마 아들이 집 본처를 생각하는 진심이라고요. 그러니 어떡하실래요? 계속 콩국수 타령하시다가 쫓겨나실래요? 아니면 지금 몸성할 때 제발로 제 집에서 나가실래요? 이것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요? 아무리 네 서방이 잠시 한눈을 팔았어도 네가 어디 감히 시어미한테 그딴 막말을 내뱉어야. 네 눈엔 우리 집안이 그렇게 쉽게 보이는 거요? 서방이 바람났으면 내가 잘못한 건 뭔가 반성할 줄 알아야지. 조용히 안 나가겠다는 뜻이시죠? 그래, 좋아요. 어디 사람이 미치면 얼마나 돌아버리는지 한번 보세요. 남편 하나 바라보고 지금껏 참아왔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지더군요.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할 순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팔을 잡아서는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거의 던지다시피 쫓아냈죠. 그 와중에도 시모는 제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거 못 놓냐? 네가 이따위로 내조를 하니 내 아들이 다른 여자한테 가는 거 아니냐? 남자가 왜 바람을 피겠어? 네가 잘했으면 내 착한 아들이 그런 행동을 했겠냐? 착한 남자들 다 뒤졌나 봅니다. 그 말이 너무나도 황당했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이건 너무 심했죠. 이 상황에서 지금 절 탓하신다고요? 집에 가시는 길에 병원이나 가보세요. 치매 걸리신 게 분명하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제가 다 물어볼게요. 남편 회사에도 주변 지인들한테도 그리고 아줌마 형제들한테도요. 어디 그때도 내 착한 아들 거리면서 제 탓해보세요. 그리고는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시모를 현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화가 나 부들부들 떠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문을 쾅 닫아버렸죠. 그날 밤늦게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저를 보고 무심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엄마 쫓아냈다며? 오늘 전화 와서는 한참 한탄하시더라. 시모가 집에서 쫓겨나고는 당연히 남편에게 다 말했겠죠. 그래도 저를 보며 미안하다로 이야기를 시작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그 정도의 양심도 없더군요. 그 말만 하시디? 다른 말도 하긴 했지. 네가 미쳐서 헛소리 한다고. 나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어떻게 알았냐? 설마 사람 붙였어? 나 미행하냐? 지금 그게 중요해? 적어도 바람피다가 걸리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것도 아니면 오해다. 이런 말이 우선 아니야? 그게 10년 넘게 살아준 아내한테 최소한의 도리 아니냐고. 이 와중에 무슨 도리를 찾아. 그리고 너도 참 매정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 노인네를 이 더운 날 그렇게 쫓아내냐? 콩국수 해드리고 집에 보낼 것이지. 네 엄마 몸성이 보내드린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 내가 그동안 당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만 해도 성인군자야. 끝까지 지 가족만 생각하더라고요. 기대도 안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흥신소에서 수집한 증거 중 일부를 꺼내 남편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긴 말 하지 말고 이혼해. 서로 지저분하게 굴지 말고 이제 끝내자고. 남편은 잠시 제 손에 있는 서류를 본 듯하더니 태연한 표정으로 대꾸했어요. 그래, 그러자. 저는 남편의 그 반응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한테 정말 질리고 실망이다. 위자료나 잔뜩 준비해.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아낼 거니까. 그러자 남편은 피식 웃으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군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위자료를 주고 재산을 분할하니? 나 돈 없어. 돈 다 날렸어. 남편 말에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순간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혼할 때 재산 못 빼돌리게 잘 감시해. 재산에 관련된 자료들 다 마련해둬. 보통 이혼 소송 시작하면 재산부터 빼돌리거든. 아, 이 새끼는 이미 오랫동안 나보다 더 준비를 철저히 했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바람을 피우고 내연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것도 모자라 걸려서 이혼당할 것을 염두하고 재산을 빼돌렸을 남편의 철저한 계획이 치가 떨리더군요.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분명했죠. 일단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법이라는 게 괜히 있나요? 아무리 재산을 빼돌리고 숨겼어도 법적으로 찾아내면 다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친구에게 말해 함께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철두철미하게 이혼 대비 준비를 했더군요. 남편은 사업을 준비하다가 사기를 당했고
그 때문에 모든 재산을 날렸다고 법원에 주장을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자기가 사기당한 증거들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혼 변호사인 제 친구도 남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남편놈이 내연녀에게 재산을 모두 빼돌렸다는 심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저 심증만으로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없더라고요. 증거재판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이놈이 의심되어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저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죠. 일단 찾을 수 있는 건 모두 찾았어요. 정말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편 말처럼 남편놈은 땡전 한 푼 없더군요. 통장 잔고도 0이었을 뿐만 아니라 빚까지 있었어요. 심지어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이금융에까지 담보대출을 받아 깡통이더군요. 그동안 난 왜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살았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교묘한 거짓말에 제대로 당하고 말았어요. 내연녀와 짜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겠죠. 그렇게 저와 제 변호사 친구는 나름대로 자료들을 준비하고 이혼 소송을 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남편이 재산을 숨겼다고 주장했지만 제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는 저희 쪽 주장보다는 사기를 당했다는 남편의 주장을 법원에서 믿어준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진짜로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뿐 아니라 그 사기에 대한 판결문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사기를 쳤다는 그 사기꾼 놈은 남편의 절친이었어요. 친구에게 코인 사기를 당했다고 남편은 말했지만 어이없는 거짓말이 분명했죠. 아마도 뒤로는 친구와 합의를 했을 테고 남편은 그 친구에게 수고비를 주었을 겁니다. 법원에서는 합의를 했고 초범인이 그 사기꾼 남편 친구에게 집행유예를 주었고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재산 분할해서 완전히 빈손으로 이혼하고 말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상황을 돌아봤어요. 열받는다고 소리치고 때를 써봤자 변하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식히며 냉정을 찾았죠. 제가 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을 궁리하며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일단 남편이 내연녀에게 모든 재산을 넘겼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럼 증거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흥신소에 다시 의뢰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깊이 파헤쳐 남편과 내연녀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달라고 했습니다. 흥신소는 다시 남편과 남편의 내연녀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저는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이후 남편과 내연녀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헤어진 게 아니라 남편이 내연녀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더군요. 순간 당혹스러웠어요. 지금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딱 알겠더라고요. 남편 놈도 그 내연녀한테 이용당하고 버려졌구나 하고요. 남편은 외도를 걸릴 것을 대비해 내연녀한테 재산을 모두 옮겨두었고 재산이 이동한 증거 또한 완벽하게 없도록 했어요. 계좌이체 같은 건 단 한 건도 없고 오직 현금으로 옮겼겠죠. 그런데 이 사실은 바꿔 말하면요. 내연녀가 남편 뒤통수를 치고 빼돌린 남편 돈을 혼자 가지고 잠수 타도 남편 놈은 그 돈을 자기 돈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거였어요. 와, 진짜 잠시나마 병신처럼 돌아가는 이 상황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어쩐지 통쾌한 기분마저 들더군요. 남편이 날 배신하고 철저하게 짠 계획이 결국 멍청한 지한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저는 저였습니다. 저도 계속 웃을 수는 없었죠.
어쨌거나 저도 제가 받아야 할 재산을 한 푼도 못 받고 이혼당한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흥신소에 다시 문의했어요. 내연녀한테 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요. 하지만 흥신소 직원은 역시나 법적인 문제로는 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어렵죠. 법원에서도 이미 판결 났고 재산 되찾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가 있겠어요? 보통 이런 문제는 합법적으로 되찾는 거 사실 불가능해요. 합법적으로요? 그럼 비합법적인 방법은 있다는 말인가요? 당연히 그런 방법은 많죠. 찾아가서 협박을 하든가 때리든가. 왜 그런 방법들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일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정 원하시면 떼인 돈 찾아드립니다. 이런 사람들 연결은 해드릴 수 있지만 사모님,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런 사람들 쓰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 대부분 다 가져가요. 저는 그날 밤 혼자 깊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는데 남편도 잃고 돈도 잃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 자식들의 미래까지 뺏기고 처참히 밟힌 거잖아요. 상간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서는 그걸로 지 인생 꽃길만 걸을 생각을 하니 분해서 잠도 안 오더라고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닐까요? 결국 제 인생이 이렇게 박살난 것도 상간녀 때문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상간녀를 물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당한 만큼만 돌려주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는 남편의 상간녀 김미정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단단히 준비한 저는 아침 일찍 김미정이 다니고 있는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회사 입구에서 김미정이 출근을 하기를 기다렸죠. 출근하던 내연녀 미정은 저를 알아보고는 불쾌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더군요. 뭐야? 왜 아침부터 재수없게 여기를 찾아와? 왜? 1인 시위라도 하시게? 너도 인생 참 복잡하게 산다. 하긴 그러니 병신같이 지 남편 뺏기지. 시위하고 싶으면 해. 나 어차피 지갑 두둑해져서 이 회사에 미련 없어. 계약직이라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남편 상간녀는 저를 보자마자 제 전투욕을 자극시키더군요. 그래 어디 둘 중 한 명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보자 싶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 전 남편이 빼돌린 돈, 그 돈 중에 절반은 내 돈이야. 좋게 말할 때 그 돈 돌려줘. 하지만 미정은 콧방귀를 뀌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내가 네 남편 돈을 왜 빼돌려? 그런 돈 없으니까 걔 헛소리하지 말고 집에 가서 네 애들이나 보세요. 생각보다 더 못된 년이더라고요. 하긴 저렇게 뻔뻔하니 상간녀겠죠. 저를 보며 비웃는 미정을 향해 저는 똑바로 바라보며 선전포고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나중에 울면서 후회하지 말고 좋게 돈 돌려줘. 안 그러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제가 우스웠나 봅니다. 내연녀 미정은 제 말에 배꼽을 잡으며 웃더군요. 너 영화 찍니? 널 가만두지 않을 거다. 아하하, 배쨘다. 덕분에 아침부터 잘 웃었다, 병신아. 그리고는 여전히 저를 비웃으며 회사로 돌아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미정을 붙잡고 말했어요. 내 돈 내놓으라고. 하지만 내연녀 미정은 제 팔을 뿌리치며 뭐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입모양을 보니 제 욕이었어요. 순간 저는 그녀 뺨을 한 대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며 크게 외쳤죠. 미정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몸 팔아서 공부하더니 대기업까지 들어갔네? 대단하다. 그 말에 바쁘게 출근을 하던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저희를 바라봤어요.
내연녀 미정은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겁나 궁금했겠죠. 저도 큰돈 좀 썼어요. 그만큼 이 여자를 박살내버리고 싶었거든요. 미정은 바로 부정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미친 게 무슨 개소리야. 나 그런 적 없어. 저는 내연녀 반응에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말했어요. 제니였던가? 네가 술집에서 썼던 가명 기억하지? 어디서 몇 년도부터 일했는지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몸 좀 팔았으면 어때? 덕분에 공부해서 대기업 들어왔잖아. 졸라 자랑스럽겠다 얘 미정아. 내연녀 미정은 급하게 저를 끌고 건물 골목으로 데리고 가더군요. 이 미친년이?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맞아. 네 앞에 나타났을 때부터 협박 중이었어. 그런데 뭐? 재수 없다고?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이 멍청한 것이. 미정은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가 어쩌겠어요. 칼자루는 제가 쥐고 있는데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걸 위해 제가 흥신소에 그 큰돈을 썼나 싶었습니다. 헛소문 내면 나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알았어? 야, 고소해. 이혼 소송도 해보고 그러니까 알겠더라. 법원 들락날락거리는 거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럼 고소해. 근데 네 회사 사람들이 상간녀인 네 말을 믿을까? 아니면 내 말을 더 믿어줄까? 난 그게 이제 궁금하네. 그러면서 흥신소에서 얻은 내연녀 미정이 술집에서 일했을 때 기록 일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 서류에는 내연녀가 어떤 업소에서 어떤 가명을 쓰며 일했는지 명확하게 적혀 있었죠. 미정은 그걸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순간 당황한 그녀는 저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뺨을 세게 때리더군요. 그래서 저도 곧바로 똑같이 그녀의 뺨을 후려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미정아, 정신 차려. 이제부터 시작인데 벌써 정신 나가면 안 된다. 정신줄 잘 동여매고 기다려. 더 재밌게 해줄게. 주변 사람들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정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는지 당황한 얼굴로 회사 건물 안으로 황급히 도망쳤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는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워낙 부끄러움이 많아 목소리도 작았던 제가 이제는 거침이 없더군요. 저 여자는 상간녀예요. 제 남편이랑 바람났는데요. 지금 제가 저 여자 인생 박살내는 중이에요. 다들 응원 좀 해주세요. 제 말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제게 박수를 쳐주며 엄지척을 해주더군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어떤 식당을 찾아갔어요. 미정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었죠. 꼴의 미정이는 자기 엄마에게는 효녀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내연녀 김미정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식당은 작은 규모였지만 손님들이 꾸준히 드나드는 가정식 백반집이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정의 어머니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친절하게 주문을 받았죠. 뭘 드릴까요? 백반 하나 주세요. 그런데요, 혹시 미정이 아시죠? 저 미정이 친구예요, 어머니. 미정 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밝게 웃더라고요. 어머나, 미정이 친구라고요? 세상에, 우리 미정이가 친구는 잘 안 보여줬는데 반가워요. 어디 친구예요? 학교? 회사? 미정이 친구라니 제가 더 챙겨줄게요. 내연녀 미정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괜한 죄책감이 들었지만 곧이어 복수의 목표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식당 안에서 밥을 먹으며 미정이 어머니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녀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더군요. 저런 분에게서 어떻게 그딴 년이 태어났는지 의아했습니다. 잠시 후 밥이 나오고 저는 느긋하게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정 어머니는 제게 맛 좀 보라며 음식도 푸짐하게 챙겨주셨죠. 저는 바로 식당 사진 한 장을 찍어서는 미정에게 보냈어요. 어머니 손맛 좋네. 맛있다. 1분도 안 돼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확인해보니 미정이더군요. 내연녀 미정이는 제가 자기 엄마 식당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기겁해서 전화를 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한 채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미정이 얼마나 당황할지 상상만 해도 속이 시원해졌거든요. 잠시 후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며 미정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땀을 뻘뻘 흘리는 게 죽어라 달려왔나 보더라고요. 미정은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미쳤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몰라? 밥 먹잖아. 그냥 밥 먹으러 왔어. 내 인생 박살내준 상간녀 엄마가 여기서 일한다고 하길래 어떤 분인가 인사나 드리려고. 그 말을 들은 미정은 초조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엄마를 의식하며 말을 낮추었지만 분명히 겁에 질린 모습이었어요. 미정이 불안해하는 게 느껴지자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말이야, 네가 그동안 몸 팔아서 돈 벌었던 일을 네 엄마는 알아? 아, 모르시겠다. 그치? 그럼 그 사실을 네 엄마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궁금하네. 미친년 같은 이라고. 협박하지 마. 우리 일은 우리끼리 해결해. 괜히 우리 엄마 끌어들이지 마. 미정은 이를 악물며 제게 욕을 했지만 그 말에도 겁에 질린 기색은 감출 수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녀를 보며 대답했어요. 싫은데? 어디 그 당당함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너희 엄마한테 네가 말할래? 아니면 내가 말할까? 그 정도 선택은 하게 해줄게. 그때 저희의 소란에 미정이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아마도 미정 어머니는 우리가 단순 친구끼리 말다툼을 하는 줄 알았나 봅니다. 왜 이러니? 친구끼리 싸운 거야? 싸우지 마. 저기 아가씨, 미정이가 철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잘못인지 모르지만 친구끼리 너그럽게 봐줘요. 미정아, 어서 미안하다고 해. 친구끼리 그러면 안 되잖아. 그 말의 순간 제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 나이든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모든 문제는 딸인 미정이 저지른 일인데요. 그 순간 저는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들었지? 어머님이 사과하라잖아.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해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하라고. 하지만 내연녀 미정은 이 순간에도 자존심을 세우더군요. 그저 저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어요. 미친년,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제 마지막 인내심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충분히 기회를 주었어요. 결국 저는 미정의 노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정이 제 남편과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전 남편과 이혼했고 제 가정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두 아이는 이제 아빠 없는 아이들이 됐고요. 그런데 이렇게 뻔뻔하게 구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의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미정은 자기 엄마를 붙잡으며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악마 같은 년, 독사 같은 년, 너 미쳤어?
우리끼리 일인데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엄마 잘못되면 나 가만히 안 있어? 이 모든 일이 왜 벌어졌는지 잘 생각해봐. 네가 저지른 일들이 낳은 결과야. 그리고 미정아, 아직 안 끝났어. 네 인생 박살나는 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식당을 떠나는 제 뒤에서 미정은 계속 욕을 퍼부으며 울부짖더군요.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이제 내 남편의 상간녀가 이 모든 고통을 받아들여야 할 차례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미정에게 마지막 복수를 준비했어요. 그녀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기로 했죠. 저는 미정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사실 미정은 이혼한 여자였고 그녀에게는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 보니 초등학교 2학년인 미정의 딸이 학교를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 난 엄마 친구야. 수진이 이모라고 해. 아이의 얼굴에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친절하게 말을 걸며 떡볶이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옆 분식집에 아이를 데리고 가 떡볶이를 사주었죠. 그때 아이의 전화기가 울리더군요. 학교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집에 오지 않자 미정이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야? 이모가 받아볼게. 저는 아이에게서 핸드폰을 받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내연녀 미정은 바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 치사하게 딸까지 걸고 넘어져서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래? 걔한테 입도 뻥끗하지 마.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상간녀라는 사실 얘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제 말에 미정은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애는 가만히 두라고. 제발 애한테는 그러지 마. 애가 대체 무슨 죄가 있겠어. 화풀이하고 싶으면 나한테 해. 와서 내 머리채를 잡던 뺨을 때리던 하라고. 애는 아무 잘못 없잖아. 제발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그럼 우리 애들은? 너 때문에 아빠도 잃고 반지하방으로 쫓겨난 내 애들은 무슨 죄인데? 네가 저지른 일 때문에 내 가족은 산산조각 나버렸는데 대체 내 새끼들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한 건데? 잘 들어 미정아. 다른 사람 인생 박살내고 지옥에 떨어뜨릴 생각이었으면 너도 네 인생 박살나고 지옥에 떨어질 각오 정도는 해야 하는 거야. 알아들어? 제 말에 미정은 그제야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한 채 침묵 속에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간절하게 사죄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제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여자와 남편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은 단순한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받고 싶으면 교회를 나가서 신에게 용서 빌어. 난 널 용서해 줄 생각 없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는 미정의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아이에게까지 해코지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차마 하지 못하고 돌려보냈죠. 그저 너는 잘하면서 남의 것에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작은 것도 절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만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에게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하더군요. 미정은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나 봅니다. 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무너진 미정은 저를 보자마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더군요.
미안해요. 돈 돌려줄게요. 제발 제 딸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그깟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저는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는 치유가 안 될 테니까요. 이제 그깟 돈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이제 딱 하나야. 너도 네 인생 지옥에 떨어져 평생 맘고생하고 후회 속에 사는 거. 그 말에 미정은 완전히 주저앉더니 저를 향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정말 죽을 만큼 후회하고 있다고요. 이 여자의 눈물 섞인 간청에도 저는 그 어떤 동정심도 느낄 수 없었어요. 저와 제 가족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여자의 사과는 너무나 가볍게 느껴졌죠. 네가 용서를 바란다면 먼저 내 건 돌려줘야지. 내 전 남편이 빼돌린 돈 중에서 내가 받아야 할 내 몫의 재산 돌려놔. 미정은 제 말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돈 다 줄게. 내일 바로 준비할게. 그리고 나머지 돈도 네가 쓸 생각하지 마. 보육원 같은 기부단체에 모두 기부해. 당연히 그럴게. 나도 이제 그 돈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해. 정말이야. 그리고 평생 참여하면서 살아. 보육원 같은 곳 봉사 다니면서 네 잘못 반성하면서 살라고. 알았어? 내가 평생을 계속 지켜볼 거야. 만약 또 허튼 짓 하면서 사는 거 보이면 그때는 네 비밀, 네 자식한테 다 말할 거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네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때 내가 갑자기 네 앞에 나타날 거야. 네 딸 결혼식 날이 될 수도 있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일 수도 있고 그때 네 딸은 알게 되겠지. 자신의 엄마가 어떤 여자였는지. 알겠어? 제 말에 미정은 무릎을 꿇고는 한참을 울며 알겠다는 말을 되풀이했어요. 머리채를 잡지도 않았고 뺨을 때리지도 않고 저는 제 복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약속을 지켰어요. 전 남편과 함께 빼돌렸던 돈 중에서 제가 받아야 할 몫을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돈을 받은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이걸로 마무리되었죠. 그 돈으로 저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요. 미정은 저와 약속한 것처럼 남은 돈은 모두 보육원에 기부도 했더군요. 이후 미정은 계약이 종료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 식당에서 일을 도우며 살고 있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미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앞으로도 살아가겠죠. 혹시나 제가 나타나 자신의 자식에게 모든 비밀을 말할까 걱정을 안고 살면서요. 저는 이렇게 씁쓸한 복수를 종료했어요. 원래 복수라는 게 통쾌함만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저도 악인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게 복수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은 믿었던 내연녀에게 버림받은 채 모든 재산을 잃고 쓸쓸히 사라졌어요.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삶에서 더 이상 그의 자리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어느 날 전 남편의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부고 소식이었어요. 전 재산을 다 잃고 직장까지 잃은 전 남편은 지방의 작은 회사를 다니다가 암이 발병되어 석 달 만에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내연녀에게 호되게 사기당하고 나서 스트레스가 매우 컸었나 봐요. 참 비참하고 씁쓸한 말로더군요.
남편의 장례식장에 찾아갔어요. 전 시부모님이 저를 보더니 놀라더군요. 전 남편의 영정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10년 넘게 당신만 바라보던 아내 버리고 자식들까지 다 버리고 바람나서 상간녀한테 재산까지 다 가져다 바치더니 결국 네 꼴이 이 모양이니? 결국 네 인생 결말이 이거였냐고. 진짜 네 마지막 길이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장례식장을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와 제 아이들 뿐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배신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저 자신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삶을 뒤로하고 저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 보려고요. 복수가 제 삶의 전부였던 시간들을 마무리하며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